이 행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소개하는 이 부분임을 제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한국전력 전후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대웅 선생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네. 미협 자문위원으로 헌신하시면서 현재 아로테시 중앙회 예술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김진도 선생님요. 감사합니다.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특전사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흥환 부총장님 나가셨죠? 네, 문흥환 부총장님 지금 나가셨군요. 우리 이 포럼의 원로이십니다. 나라 독도사랑국민운동본부 심광은 총재님. 아까 잠깐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이어서 소설가, 문필가, 작가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다 드려도 모자랄 만큼 다재다능하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호가 반치입니다. 이기훈 선생님.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모습입니다. 예, 소개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호스대 교수로 계시며 선대위 국민성리 본부장으로 활동하시는 이상직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이철종 고문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집행컨설팅 대표이시며 현재 강남문화원 등기이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정유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교수님 정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또 소개 맡은 분이 아유, 제가 저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번 놓친 것 같은데 잠깐 인사를 하시죠. 예, 미안합니다. 예, 인사. 예. 난 그 문총장님하고 나가신 줄 알고. 예. 가만히 있어봐. 좀 본인 해주십시오. 제가 또 이걸.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요. 대학에서 어떤 데서 강의도 했고 지방에서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신문사 대표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문재단 운영위원회.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사이즈가 도저히 앉을 형편이 못 되어서 저는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전체 진행하신 이성률 국장님께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자세히 그 경력을 소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 김성juk 발제자님은 앞에서 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대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글로벌 다문화 협의회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허명희 교수님은 현재 동의과학대학 교수로 계시죠. 그 다음에 조아령 선생님께서는 여러 이력이 많습니다만 현재 글로벌 다문화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세 분을 함께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법학 교수이기는 합니다만은 사회통합, 국민통합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교수님들 많은데 등재지의 논문을 이런 주제와 관련된 논문 2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역 시대에. 이 다문화 정책 아무리 쏟아도 해도 발굴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인사 말씀에서 조금 이런 관련되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제 말씀은 약하기도 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영희 교수님께 먼저 본인의 소개를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하십시오. 허 선생님. 예,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 청진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늘 아침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까? 예, 통일이 되면 가능하겠죠? 예. 저는 이제 북한에서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포럼에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앞서 발표해 주신 김성주 교수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너무 콕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속이 움찔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그런 정책적인 괴리라든가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인식 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일 이렇게 한국 사회에 왜 정착을 못하나, 그렇게 정착 지원 법률이 다 있고 지원을 다 해주는데 왜 못하지? 근데 실제 이런 어려움이 왜 정착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랑 논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함에 있어 가장 큰 저해 요소는 편견과 그로부터 오는 심리적 갈등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차별과 편견이라고 정윤견, 김희견 이런 분들이 논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논문을 이 편견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처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좋은 것만 왜 정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 쓰는데 발표를 했다가 완전히 막 교수님들인데 완전 한 방 먹었거든요. 그래서 왜 정착을 못한 사람이 왜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문 써라. 그래서 주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면 차별받을 일이 없어요. 대학에서는. 잘하니까 너무 잘한다 하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내가 최고인 줄 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취직하러 가서 이런 학원, 이분은 북한에서도 이제 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취직하러 딱 학원 교사를 딱 갔는데 좋다고 막 저 당장 내일 출근하러 하던 게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딱 어제 이제 말을 딱 제가 바빠서 하면서 말을 딱 피하더래.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 사회에 나와서 일해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란 이 주홍 글씨가 여기에 딱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게 진짜 멘탈이 강해가지고 이겨내는데 그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이 왜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이런 인식 개선이 한 번에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 같은 거는 인식 개선 교육이 있어요. 무조건 이 기관에서랑 보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이 실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정책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지방하고 중앙하고 엄청 이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 실제 부산에 제가 10몇 년 전에 왔을 때도 1000명이고 지금도 1000명이에요. 부산의 북한 이탈 주민. 왜냐하면 계속 이 수도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지역
차이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런 게 열악해요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 전문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했죠. 왜 북한 이탈자 지원이란 말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예요. 제가 논문에도 말했고 왜 북한 이탈주민이 수혜 대상이 아니다.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무조건 도와주고 너 수혜자다, 너는 약자다, 강자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함께 동반자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노인 인구가 실제 들어올 때는 지금 현재 1,300 몇 명 안 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는 20년으로 놓고 봐도 그때 40대면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저도 40대 중반에 들어와서 이제는 조금만 안 가면 이제 60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노화됐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래서 이런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이 잘 돼 있죠. 들여다보면 다 초기예요. 초기 정책이 다 이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후에 오랫동안 된 사람들은 별로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오랫동안 그만 살았으면 잘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게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도 보면 오래 있을수록 심리적인 이런 그게 우울증이라 이런 게 더 많아요. 왜? 우리 외국에서 중국에서 쫓겨다니며 살 때는 그냥 말도 모르고 외국인인가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나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차별을 받고 이 사람들보다 못한 취급받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는 우울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가족 중에 자녀 뭐 동생 이런 중에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이나 남성 결혼하겠다면 찬성하실 분? 예. 다 보면 그러면 반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다는 아니겠죠. 하여간 예. 여기 있는 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자유와 평화, 행복을 찾아서 남쪽으로 오셔서 지금 성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 허영희 교수님께서 그간의 어떤 고뇌와 아픔 그리고 성공신화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조아령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아령입니다. 저는 이제 KBS에서 주로 정책 업무를 많이 하다가 중앙방송국장, 노사협력국장, 기획사 회장 이런 하고 취임을 했는데 제가 한 2004년 정도부터 외부에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100명씩을 배출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보통 한 5명 정도를 탈북자들을 무료로 입교를 시켜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들의 제가 애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KBS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우리 김성익 교수님하고도 이제 김성익 교수님 거기서 만났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 관련된 신상담을 하고 자격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만났던 그 탈북자들이 가장 느끼는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주 우리에게는 소소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준 사례가
자기 그 고모를 예를 들어 모시고 왔는데 그 고모가 전혀 그 한국 생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변기를 몇 번 내리고 뭐 이런 거 주방기구 다루고 이런 것들을 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나와도 계속 전화를 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노인들이 왔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육자들이 입장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내국인에서 제가 이제 내국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구, 우리나라가 또 크게 말씀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줄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생아 출생률을 보면 지금 2018년도에 약 한 5% 정도가 신생아 중에 다문화 출신들이에요. 신생아. 그래서 이제 한 2030년이 되면 아마 다문화 인구가 한 10% 정도 우리나라 인구를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다문화를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식 문제고 그 인식 문제의 바탕에는 결국은 언어의 어떤 불안정성,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의 불안정성, 여기에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거나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좀 얼굴에서 다룰 때 너무 어두운 면만 자꾸 다루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꼭 괴로운 상황만 많이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고 뭐 사고 친 거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볼 때도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나쁜 쪽으로만 부각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런 다문화에 대한 그런 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혈통주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걸 갖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 그 관계 기관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의 어떤 청년들의 문제 그러면 무슨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이름도 제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여성가족부에 어떤 데는 법무부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각 분야마다 출입국 문제는 이제 물론 걸려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어를 강습하고 이런 것도 각 기관마다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통합된 플랫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만 접속하면 각 분야별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우리 원로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한 분씩 멘토를 좀 해주세요. 멘토. 뭐냐면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좀 한 분이라도 주변에 아는 분 계시면 자주 좀 만나서 멘토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멘토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아주 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태영호 국회의원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러면 한예종 그러면 아마 예술 분야 최고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탈북자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학비 면제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탈북 학생이 어떻게 그것을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자기 어린 애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우리 복지 관련된 그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이제 복지센터 있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통장을 보더니 너 통장에 한 달에 60만 원 들어와.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1층을 사는데 너는 1층 살기 때문에 안 돼.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1층 살아서 안 돼. 두 번째, 이 통장에 60만 원씩 들어오는데 왜냐면 애가 있으니까 1층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동거를 합니다. 그냥 동거 아니라 같은 여자끼리 하나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 30만 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게 자기 애하고 그 다른 여자하고 서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우리 복지부에서 관련된 공무원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게 소득이 일정하고 계속 너 30만 원씩 들고 있잖아. 너 지금 월세도 내고 있잖아. 너 그리고 30세가 넘었으니까 지원이 안 돼. 그럼 그 학생은 학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서 사실은 뭐 밥도 사고 어떤 사람은 용돈도 좀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이제 렌트카에서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600만 원을 견적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나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좀 이상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데 물어보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정도의 접촉사고예요. 근데 공장에서 600만 원을 견적을 내는 거예요. 왜? 말소리 들어보고 좀 말소리가 한국 사람 아니까.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당신이 거기서 정확한 견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옮기겠다. 그래서 공장을 옮겨서 가 처리하니까 1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게 왜냐면 그래서 제가 멘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퇴직하신 어른들 멘토를 해준다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분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어떤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더 포용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 선생님께서 그간의 이 상담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가버넌스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의 애매함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과 동입니다. 우선 그 발제자께서 뭐 그 두 분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에 이 줌으로 입장하신 분과 플로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 수합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먼저 플로아에 계신 분 중에서 관련해서 말씀 주실 분 있으면 잠깐만. 참 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다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간단히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이제 저희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가장 좋은 훈육 방법이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글로벌 전문 교육기관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학들을 보면 어제 나온 그 우리 인구를 보면 한 해 27만 명, 28만 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의 정원은 55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은 대학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까 대림대학 말씀하신 대림대학은 자동차랄지 일부 특화된 대학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으면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학생을 데려오고 막 이런 노력을 하는데 그 대학에 그 시켜서 자동차 기술을 원하는 그 뭐 다문화인이나 그 탈북민들을 모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장학금 제도랄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해야겠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 주는 또 재원을 주고 그럼 다른 대학에도 또 그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하는 무슨 대학이 있다.
그럼 비행기에 대해서 기술을 배우고 싶은 대학은 거기를 가게 되고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또 폴리텍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학교인데 그런 데에다가 이 글로벌 대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교육기관이 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지금 현재 많이 와 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나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큰 교육기관의 원대한 꿈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정 교수님 마이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와서 뒤에 발제해 주신 분께서 5가지로 너무 정확한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요. 동화 부분하고 다문화주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호문화 이해하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하고 직업 전문학교와 인재 양성이라는 게 사실 다문화 교육에서 지금 필요한 게 다 들어갔는데요. 구성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인 한국 분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탈북자라든지 상담을 해본 사례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족으로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인으로 오셔서 상위 클래스에 계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위 클래스에 계실 동안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가 278개가 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글로벌 협회입니다. 그죠? 자, 조무기관이 또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허영희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탈북자를 내려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금방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라에 2000년도에 이민학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59개입니다. 자, 사이버 대학이 90%를 차지하고요. 자, 대학 안에서 전문 교육이 가능합니다. 전문 교육을 별도로 만들어낼 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의 50%의 의무 교육이 학교 안 교육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 주장하고 싶은 게 두 분 교수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내용은 너무 쫄깃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서 자기가 겪는 거를 센터나 이런 데서 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 안을 들어가 보시면 이론화가 거의 다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각 현장에 저희 나라가 우리 외국인을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민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나라의 숫자가 많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에서 240만이라는 체류 외국인이 2년 코로나 시대에 200만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 발제자님과 토론자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 수업을 좀 학교 안이 아닌 밖으로 많이 다니셔서 본인의 입장에서 보는 조선족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다문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입장에서 각 종류의 사람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리고 아주 밑에 갓 들어와서 20개나 되는 중앙부처에 뭘 이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의사소통도 안 돼서 있는 분이 50%라고 보면 정말 20개 부처에 예산이 나오는 거를 다 따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3개 국어를 가르쳐서. 우리가 딱 보는 것만 보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다문화인이면서 조선족이면서 탈북자이면서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국인 국민 안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밖으로 많이 나가는 현장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십사 저는 오늘 좀 강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이분의 또 전문가시니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하는 것은 아니고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의 의견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 줌으로 입장한 분의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실태를 탈북민으로부터 조사하는 것을 중단 내지 태만히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권을 북한 주민의 인권을 눈 감고 친김정은 정책을 추진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이고, 이건 좀 큰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 발제자께 마이크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라고요. 그 정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실태를 네.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여쭙고 뭐 확인을 하는데 요새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이런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 김정은 정권이 하는 그런 인권에 대해서 아주 몰상식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묵인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 아, 네. 네. 예, 제가 얘기할까요?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답을 먼저 드릴까요? 뭐 전체적인 게 다요? 다 함께 다 네.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제가 한번 기회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북한이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서 또 우리 인식 개선,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다문화든 북한인이든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일시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인식 개선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또 참여와 공존, 신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하고 체계적으로 장기화돼야만이 이럴 때 우리 어떤 인식이 개선이 되고 차별과 편견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저희 토론자 우리 활용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멘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멘토 400여만 명 있습니다.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멘토의 역할이 크게 작게 많은 어떤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과연 그 근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방청에 계시던 제일 남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아까 그 질문 주제의 내용이 우리 지금 인구 절벽 현상 상황에서 현재 우리 학교를 활용해서 전문 인재 양성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 맞죠? 네. 우리 이제 저 여성분 질문 내용도 거기 좀 같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우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대림대학교 총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또 인구 절벽 현상을 대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다문화인 외에도 외국인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특히 동남아 쪽에 이런 어떤 유학을 원한다거나 또 스펙을 원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면 저는 우리 학교에 글로벌 학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글로벌 학부를 만들어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3년 내에 이 글로벌 학부에 최소 2,000명을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만약 2,000명을 못 만들면 저 교수직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 하는 말, 저 그런 권리 없어요. 제가 교수 못 잘라요.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 지금 현재 학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말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가 전국에 225개가 있어요. 몇십 개 아니거든요. 저도 안양 다문화 건강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저도 한 6, 7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빈놀이라고 혹시 거기 초창기 저 창립 멤버예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가 한국의 국적을 가지다 보니 제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문화인이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활동에 참여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자, 첫 번째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요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얘기 안 해도 모두 아실 거예요. 네. 두 번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서 보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요? 뭐 하자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갖는다거나 어떤 뭔가 우리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얻고 싶어요. 그게 없습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상무국장 맡았다 그만두고 나갔었거든요. 그것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양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또 안양에 제가 2년에 한 번씩요. 안양 외국인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누구 가란 말도 아니에요. 저는 자원적으로 거기에 가서 근간에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의 현황에 대한 거 조사를 좀 하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는 좀 논문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사단법인 이걸 만들면서 뭘 했는가 하면 제가 지금 또 고려사이버대학교 다문화 국제협력 학부지가 다 학생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저 잘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아니 대학원 하시지 왜 학사하는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사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자, 우리 지금 첫 번째요. 우리 한국 내의 대학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자질 향상, 능력 강화, 취업 역량 갖춘다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는 뭔가면 다문화인들이 대학이란 문을 너무 높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가서 공부할 수 있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우리 직업교육원을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최고 20명이 한 개만 좀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고 저는 계획을 지금 만들었는데 정말 저는 제 돈을 들여서라도 저는 그 친구들을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학교 다문화 반도체 전문 담당 교수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김필수 교수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개 반은 제가 반드시 운영해 갑니다. 학교를 또 활용하지 않는 또 하나. 제가 다문화 평생교육원을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했었는데 다문화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이 다문화인들이 우리 학교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보세요 아셨잖아요. 아니 목소리 낮추라. 주말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하고 지금 3차부터 제가 중단을 지금 했거든요. 결국 이게 전문 우리 학교를 활용하는 부분요. 저요 여복하면 학교를 제가 인수하고도 싶었어요. 시가 거의 한 13년 전부터 폐교된 학교들 많이 찾아가 봤어요. 인수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요.
폐교된 학교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의 최소 50% 이상의 전공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고 갑니다. 교수들은 그대로 가야 되고요. 자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거면 내 교육 체력에 맞는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습니다. 예, 뭐 질문하신 분도 아주 귀한 질문을 하셨고 예. 또 답변하신 분은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의 각종 평가라든지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농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학장을 오래 해가지고 별명이 정학장입니다. 동국대학 법과대학 학장을 할 때 이게 연말 되면은 죽을 쓰는 학장이 몇 명이 있습니다. 법대학장, 사범대학장, 예술대학장, 불교대학장. 왜? 취업 문제예요. 법대들은 뭐 국가시험 준비해요. 불교대학은 취업을 해도 그 절에는 또 사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술대학은 뭐 아실 테고, 사범대학은 또 뭐 임용시험 준비한다고 취업하고 맨날 그 내 학장 꼴등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이 멀티버시티적 성격을 띤 대학에서 어떤 특정 어떤 특성화, 그러니까 자주성이나 독자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특수성을 이렇게 인정해주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큰 교육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또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의견을 제가 한번 답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유진 박사님. 네. 네, 저는 정유진인데요. 김성죽 이사장님 먼저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자녀분한테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 마음속에 비수가 되었는데, 그럼 김 교수님께서 그렇게 자존감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씀 굉장히 어휘가 수준이 높으십니다. 수준이 높으시고 또 어휘가 높기 때문에 어휘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인텔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국말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능통하게 제2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 이사장님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시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북한이나 우리가 또 중국이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야말로 다문화이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여 개국에서 50개 개국에 지금 개국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밑바닥에 있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앞으로는 저희가 단언하는데요. 저희 나라는 앞으로 30% 이상이 외국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한국 여자들요, 남자분들 자녀 갖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계속 저희 나라 출산율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잘 살아지게 되는 경제적인 원동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를 보세요. 한국 사람 얼마나 잘 삽니까? 즐길 줄도 압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계속 앞으로 잘 사라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인구 문제 오히려 다문화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동화가 잘 안 된다, 북한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북한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팔, 아니면 저기 멀리서 왔다, 감히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이런 다문화를 먼저 겪었던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선진국, 한국도 선진국입니다.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면 영국이 있습니다. 제가
35세에 갔으니까 한 25, 6년 전에 영국을 갔는데요. 영국에서 하는 말 딱 정확합니다. 영국은 딱 보면 외국인인지 아닌지 압니다.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양인이 그 영국 사람한테 조금만 잘못했다. 절대 그냥 자기들 온갖 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외국인들 차별합니다. 외국인 차별요, 한국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왕 다문화 일에 많은 신경을 쓰시니 영국에 어떻게 영국은 지금 잘 공존하고 있나, 그거를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 영국에서 우리 3만 불 시대에, 영국의 3만 불 시대에 어떻게 했으며 2만 불 시대에는 어떻게 다문화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는 아마 여성들도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면 한국 유학생들, 한국으로 앞으로 유학생들, 대학교 걱정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27만 대 45만 명.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유학생이라면 한국어 어학 과정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제가 교육 정책을 위반한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어학 과정에 있을 때 한국 문화와 역사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과정에 있는 분들, 한국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자부심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필수 과목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유학생이 왔을 경우 교양 필수 과목에 한국어 역사와 아시아와 역사 정확하게 가르쳐서 내보내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좀 더 받아볼까요? 예. 우리 몽골에서 교육 활동을 하시는 김준배 부총.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김정래입니다. 우리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참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발전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앞에 학교를 열고 그 학생들을 유치하면은 금방 그걸 하신다는데, 우리 한국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학비 문제입니다. 대학 총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학비를 50%를 감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50%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장학금을 어떻게 뒤에서 벌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학생들은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얘들은 워킹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걸립니다. 학생들은. 우리는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학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해야 된다. 왜? 대학도 돈벌이 하는 학교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학생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다문화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무슨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다문화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저는 지금 외국에 가면은 대사관마다 한국어에 대한 능력 교육과 또 역사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해요. 우리 대사관들이.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한국 능력 평가만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의 습관과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서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국에 학교도 올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북한 이탈하시는 분들 같은 동포입니다. 저도 북한학과 교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습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민주국가와 우리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차이. 그 나라에 가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예를 든다면은 순수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방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임원들이 거기에 뭐 자유총연맹이나 제한군대에 들어가면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편가르기를 하고 남을 갖다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탈 주민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는 거기서는 일 안 해도 옛날에는 먹고 살았어요. 한국에는 일은 안 시켜. 그래서 정착 자금을 주기 위해서 1년이라는 그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한국에서도 대학에 애들 가르쳤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을 배워라. 좀 전에 폴리텍 말씀하셨는데, 폴리텍 대학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에 교육도 시키지만 그 제도에 의무적으로 폴리텍 자기 기술을 원하는 것을 1년 동안 가서 공부를 시켜서 그 기술을 가진 습득한 사람들에서 2차 대학을 간다면 야간 대회에는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못 가느냐? 벌어야 되거든요. 왜? 자본주의 거리가 쓸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학교, 교육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도 당장 가서 돈벌이에서 당장 먹고 즐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야, 내가 몇 년 동안은 정치자금을 줬는데 그 이유는 줄 수가 없다. 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된다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의료보험법이라든가 모든 그 노동자들한테 주는 페이가 한국만 동일하게 주지 외국에 가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페이와 너무 행복에 넘쳐서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없다. 결론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1년, 2년을 고생하면은 평생을 지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1, 2년을 자기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에 중국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뭐 아들한테 그런 거 부모님의 이제 자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습이라는 게 무섭다 그랬잖아요. 40대 이상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30대나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 다문화 이런 전부 다 어울리는 한 동포로서의 애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은 진짜 40대 이상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살아면서 방공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방공교육을 받아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공산당 하면 빨간 줄 알았어요. 근데 베트남을 가고 러시아를 제가 다닐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습입니다. 습.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기가 힘들 만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두 분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우선 첫 번째요. 제가 아까 제 아들한테 중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라도 제대로 해야만이 네가 차별과 편견이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무조건 중국에 어학연수를 보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 방학하면 또 데리고 제가 중국 여행을 또 다니면서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제 자식에 대한 어떤 교육, 그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잘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특별 전형으로. 근데 제가 안 보냈습니다. 모두 놀라 하시더라고요. 왜 안 보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려대 학비 보니까 거의 700~800만 원 한 학기요. 이러다가 교통비만 하면은 2천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돈을 내가 적금해 줄게. 너 우리 학교와 다녀. 내가 볼 때 우선은 너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는 학비 전액 면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학년에 와서 경영과 또 그다음 호텔과 또 이제 반도체 이래서 좀 자기 개발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졸업 후에 저게 됐습니다. 졸업 후 유럽 갈래? 중국 갈래? 선택해. 근데 이 돈을 줄게. 예, 스스로 네 어떤 진로를 선택해 가라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걱정하신 것 같아서요. 예. 두 번째요. 자,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유학생들이 어떤 학비 문제에 대한 이런 말씀 좀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날에 교육부 어떤 정책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하자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에서 자기 국내 외국어로 공부할 수, 기술을 익힐 수가 있고 이런 지식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학비기는 비용 문제도 제감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완전한 그 전공 분야의 경제 양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림대학교 국제교류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제가 중국에 지금 6개 성에다가 흥인 학교에다가 국제어학원 그러니까 한중 인재 양성 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얘기 주장 이겁니다. 너 더 나은 내일의 너의 삶을 위해서 해외에 가서 유학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너 자신부터 그런 조건을 갖춰라. 네,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유학하려고 하지 마라 나 이거거든요. 그런 어떤 조건과 또 그런 자질,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유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말씀? 그래요. 마이크를 좀 쳐주십시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허 교수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탈북자, 이탈주민 이런 용어를 쓰고 오늘 여기 자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네거티브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탈자, 탈락,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도 남한 쪽 보면 이런 포괄적 용어 쓰고 있거든요.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경기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역 세분해가지고. 그럼 굳이 우리가 탈북자, 이탈주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심이 들고요. 누가 만들어 쓰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포괄적으로 북한권 이동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포지티브 해가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작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분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미국에 나와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렇게 자기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북한 쪽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북한적 개념 북한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탈북자, 이탈자, 네거티브한 표현으로 우리들의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거를 좀 개선했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법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북한 이탈주민 이래서 북탈민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죠. 예, 참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는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적이 돼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본래 세터민이라는 용어는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좋다 이래가 사용했는데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용어를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법적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그래 해요. 제가 이제 말이 이렇게 다르니까 한국 사람을 물어봐요. 어디서 왔어요? 내가 한경도에서 왔어요. 이랬거든. 그럼 뭐 어디서? 나 북한에서 왔다 이 말 안 하거든. 한경도에서 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고 어떤 사람들 제발 북한이라는 이 용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저 몽골에서 오신 그분 제가 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을 1년 이렇게 주는데 지금은 한 6개월 줘요. 근데 그게 뭐 지원을 받아서 못 살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차별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이 회사에서 5년 일하면 장기 분석해가지고 그거 이거 분석 무슨 그 수당을 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5년 일해가 자기가 받을 차례 됐는데 자기 싹 빼고 딴 사람 주더라는 거지. 자기 차례 됐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회사에 말했대 사장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속이 내려가 내 회사에서 나가겠다 이러니까 그래 나가려 하는데 이제 또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일한 거 이래라 이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했는데 그 다음 해 주는데 옛날에 50만 원 줬다 하면 얘가 30만 원 딱 주더래요. 그렇게 이제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산업화 시대 이 새마을운동 하면서 진짜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대한민국을 일더시한 분들이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력해라 이런 것들이 저 다 공감하거든요. 저희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다 한국 사회에 일더시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다 잘 살게 만든데 뛰어들어서 사는 무인승차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준 대한민국 모든 분들인데 사실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우리 기본 주류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 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걸 그 차별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만 좀 더 마음을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혹시 정선님 마무리 말씀.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언어와 역사에 대한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다문화라든가 타국자라든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특히 다문화인들 한국에 대한 역사의식이라든지 한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과 피 속에서 그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이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기의 살았던 그 사회적 그 성장 과정에 살았던 그 자기 국가의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대에 왔다. 그럼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러나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먹어서 올수록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의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생각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그 우리 아까 제가 멘토를 얘기했던 것은 무슨 형식적인 멘토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좀 물어볼 수 있는 주변에 있다면 그런 걸 사소한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크게 칩시다. 앞에 제가 인사말 드리면서 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문화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정말 다양성, 다원화, 다인종 우리 그런 어떤 그 개념에 익숙하고 어떻게 빨리 포섭하느냐, 빨리 받아들이느냐의 속도감에 따라서 선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경 없는 사회에서 뭘 나누고 뭐 자르고 할 이유가 없죠.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가 정말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을 향하는 그 먼 길에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서 자리를 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